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 후반부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출연합니다. 먼저 여의도 사사건건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언 관련 파문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였죠. 집권하면 전 정권, 그러니까 현 정부죠. 적폐 청산 수사를 하느냐 이런 질문에 해야죠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정치 보복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이런 단서를 달기는 했어요. 관련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사과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자,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선계 개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일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저는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네, 발언했던 윤석열 후보 오늘 전북 도민회 대표들 만나고 기자들 만나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입장 들어볼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 역시도 권력형 그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그거는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나 정치를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네, 윤 후보는 저 발언 뒤에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사정과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혀왔다면서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지난 여름부터 계속 이야기해오지 않았느냐 이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여권에서는 거의 벌집 수신 분위기예요. 어떤 부분이 좀 이런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안 없애고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예,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전화기만 들면 검찰총장 후보자들, 서울지검장 후보자들하고 수시로 소통이 되는데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니까 복수를 안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언에서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해야죠 다음에 돼야죠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폐 청산에 대한 수사를 하겠냐라는 기자가 질문을 하면 뭐 필요하면 할 수 있겠죠. 이런 정도 답변은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돼야죠는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일이 됐어? 라고 물어볼 때 돼야죠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본인의 진심을 드러냈다는 점, 그리고 민주당이 검찰을 시켜서 범죄를 저질렀다. 어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주되게 이재명 후보에게 중범죄자다라고 확실히 뒤집어 씌워놓고 이번에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 대장동 건에 대해서 인터뷰에 다 풀어놓은 다음에 하지만 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개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욕을 일날을 다 해놓고 욕 말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욕을 실제로 한 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어서 이분이 지금 너무 신나서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하신 게 아닌가. 예, 본인 잘하는 분야를 신나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대통령 후보로서의 체면은 좀 지키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과장해서 판단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정, 부패, 비리가 나타나면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리고 법과 시스템에 의한 조사 진행돼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말이지. 그걸 갖고 왜 정치 보복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 박수현 청와대 이제 홍보수석이 한 내용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부의 적폐를 못 본 척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정부의 적폐,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못 본 척한 게 아니라요. 그것을 제대로 수사하려다가 징계받고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겁니다. 제대로 수사 한번 해보려다가 쫓겨난 거지 못 본 척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솔직히 자신들이 여태까지 저질러왔던 범죄 행위들에 대한 재발 저리기가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저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인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총장직을 수행해 왔고 시스템에 맞춰서 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직하던 당시에 울산 관련돼서 기억나실 거고요. 또 산자부 원전 중단 관련돼서도 있었고요. 최강욱 대표에 대한 기소의 과정까지 쭉 보면 뭐 하나만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비서관으로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 소환해서 조사해 본 다음에 기소하라라는 지시를 했는데 그거를 건너뛰어서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시를 했고 정말 희한하게도 부장검사 인사 30분 전에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는 등 검찰총장을 하던 당시에 성의 없이 수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감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된 의견이라고 접어두고 어쨌든 검찰총장으로서 거침없이 수사를 진행해 왔고 울산도 1년 넘게 했어요. 자기들과 검찰이 무능력한 상태에서 되지 않는 수사를 하니까 시간을 끈 것을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가 뭘 막은 것처럼 검찰총장을 누가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지금 징계받는 얘기도 말을 거꾸로 하시는데 법정에서 법원에서 2개월 징계로 부족한데 더 했어야 돼라고 1심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마치 대단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다가 옷을 벗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보기엔 좀 과장된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려다가 징계받은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016년 11월 달에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께서 보수를 불태워버리자 막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고요. 2017년 7월 19일에 당시 이재명 성남지사는 SNS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게는 보복으로 비칠지 모르겠지만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와 2017년도에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 어느 누가 진짜 이재명 후보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2017년 잘 기억을 못 하셔서 그러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엔 최순실 씨가 청와대 담벼락을 드나들면서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보고 열받아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에 뛰쳐나왔던 순간이고요. 그런 적폐청산 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을 가지고 지금 정치보복과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청와대와 권력기관과 최순실 씨의 범죄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작년 4월까지 검찰총장을 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처리를 못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 뒤로 하다못해 문재인 대통령의 형님이나 누님이 누가 뭘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라도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적폐는 청산할 것이다라는 이 범죄가 있다면 잡겠다 이것이 아니라 적폐를 청산하겠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켜켜이 쌓여 있는 범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런 전제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는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을 했죠. 아니,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수사와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런데 전임 정권의 부정, 부패,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전임 정권 수사하면 정치 보복으로 인식될 거니까 덮어야지.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범죄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없는 제도 만들어가지고 기소를 한다면 정치 보복이지만 드러나는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핵심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소환이 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또 정치인들도 반공공연하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사안이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 게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는 안철수 후보가 받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유타는 안철수 후보가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친문 세력들이 그래도 강하고 공고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를 못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러한 민주당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의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서 진영이 결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윤석열 후보 들었으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우리 정치 보복 당할 것 같아. 일단은 이재명 후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재명 후보 당선시켜보자. 그렇게 진영이 결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상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다 더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역설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권 교체를 대략 한 55%에서 50% 사이의 분들이 상당히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엔 그래, 문재인 정권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도 야권의 대안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 발언을 계기로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분석해 봅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죽는다 생각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죽죠. 뭐 윤석열 후보가 본인 평소에 하던 식으로 검찰총장 마냥으로 대통령이 돼서 굴면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아예 배제는 못하겠지만 뭐 지은 죄가 있어야 잡혀간다는 측면에서 다 죽는다는 위기감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국세청, 국정원, 검찰 다 동원해서 뭐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까지 벼랑에 밀어 넣으려고 했던 인사였습니다. 그가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나타났을 때도 예의를 갖췄던 게 문재인이었고요. 그 뒤에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된 그런 그 엄혹한 수사의 과정에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내거나 사감을 드러내셨던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완전히 잘못된 말에 반응하신 것은 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다라고 보고 유권자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것이다. 평소에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으면 이것이 뭐 가감이 있겠지만 이것은 있는 그대로 전 유권자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현직 대통령이 대선판에 개입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분노의 감정을 그냥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잘 했듯이 중국에 저런 강한 유감이라든지 비판을 해야 될 것이고 미사일을 계속 실험 발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에 저런 분노를 나타내셔야지 이거를 야당 대선 후보에게 분노 나타내시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먼저 몽둥이를 들고 청와대를 때려보시다고 또 설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네, 주제 좀 바꿔볼까요?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죠. 김혜경 씨. 과잉의전 논란이 불거진 지 12일 만에 어제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공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공직자로서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한한 8분짜리 사과쇼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남편의 그 부인이라는 말, 부창부수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논란이 불거진 지 12일째 되는 날 8분에 걸친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사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이게 이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은 한꺼번에 많이 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여전히 질문을 남긴 사과였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튼 김혜경 씨 본인과 이재명 후보도 거듭해서 사과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요. 특히나 피해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을 특히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일부 민주당의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피해자를 어떻게 좀 이렇게 하시려는 거기에 대한 이제 폄하하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득표에는 1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요. 좀 더 낮은 자세로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본인이 가장 먼저 나서 이렇게 하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를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야당은 혹평입니다. 혹평할 수밖에 없겠죠. 뭐 사과했는데 잘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 공세로서 계속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계속 문제 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에 대한 진정성 여부는 피해자인 A 씨가 제일 잘 판단할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 A 씨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고 본질을 관통하지 못했다. 충분하지 않았다. 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정확히 하지 않으시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김혜경 씨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과 첫 마디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오랜 인연으로 내가 도움받았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얘기를 뭐라고 시작을 했었냐면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이다. 이러한 사적 인연이 공적으로 이용이 되면은 결국에는 부정과 비리와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후보자들 또한 배우자들 반성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거가 나타나면 어떠한 벌도 받겠다라는 이런 부분은 조금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냐면 증거가 없지. 그러니까 나는 벌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라면서 좀 약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선거 과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줬다 돌아선 분들이 일부 돌아서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네거티브에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일을 해야 하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일로 해결해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과는 그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고 봅니다. 네. 예전에 왜 김건희 씨 사과 전후에서는 지지율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사과 시점은 12월 넷째 주였고 사과 전에 윤석열 후보 29% 정도였죠. 거의 변화 없이 약보합 정도로 흘러가는 기류를 보였습니다. 이번은 어떨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부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틈이 하나도 없거나 티끌만큼 잘못도 안 했던 분들이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는 문제 있는 후보들이다, 배우자다.
거다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지지율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나쁜 사람 프레임에 이재명 후보 부부가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야권에서는 비판하잖아요. 적과 사범이다. 대장동 문제 있다. 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했다. 이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러한 불법 뭐 법인카드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갑질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으니까 야, 김혜경 후보 부부는 좀 나쁘지 않아? 나쁜 사람들 아니야? 이런 프레임에 갇혔거든요. 이것은 지지율을 상승시키는데 상당한 족쇄로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향후 한 달 동안 남은 이재명 후보에게 또 다른 숙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대선 참 특이한데 유력 후보 배우자 2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과 기자회견했죠. 어제 우리 KBS 9시 뉴스에 단독 보도가 나갔는데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주식 거래가 실제로 다수 있었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검찰은 이게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 근거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그 김건희 씨의 주식 계좌를 일부 공개하긴 했는데 아주 일부였고 거기에는 별다른 흔적이 없었고 왜 추가로 더 내놓지 않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저희가 확인한 건 다른 주식회사의 증권거래 계좌까지 확인했더니 다수가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의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검찰은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본적으로 4배가 주가가 조작이 돼서 끌어올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정도를 김건희 씨가 맡겨서 쩐주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2010년 1월부터 맡겨서 5월 이후에는 관계를 끊었다. 그래서 신한 증권 계좌를 오픈을 했는데 어제 취재 결과 예를 들면 미래에셋이라든지 DS라든지 또 대신증권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주식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주식 거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측이 관련된 계좌를 공개를 해서 나는 문제 없어요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검찰 조사도 소환 조사도 지금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해서 손해봤다. 주가 조작 관여 안 했다. 주가 조작 공모 관여도 안 했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후보 아까 공개됐던 그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있었어요. 다른 증권 계좌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굳이 답변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 2년 동안 계속해온 것이고 국민께서 다 아실 것이다. 이렇게 명확히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뭐 전형적인 피의자식 답변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관훈 토론에서 기자들이 이 관련된 질문을 똑같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답변을 제가 다시 보니까 정말 놀랍게 되는 대목이 신한증권이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걸리지 않도록 신한증권에서는 더 이상 거래가 없었고 그리고 이 씨하고 거래한 게 다였고 그 앞에 전제는 항상 신한증권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거래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부인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거래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대신 신한증권 안에서 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피해가서 이분이 처음부터 알고 검사 앞에서 조사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답변을 하신 거였구나. 대통령 후보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대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무조건 부인하고 보는 상황으로 다시 간 거 아닙니까? 답변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게다가 국민의힘의 오늘 해명은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공소시효가 지나갔다. 제가 지금 변호사랑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가 재판정입니까? 지금 유권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증권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이제 종신형에 처할 만큼 국민적으로는 굉장히 심도 있는 범죄라고 보는 것인데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분개하던 국민의힘이 공소시효 소멸되는데 어쩔 건데라는 답변을 내놓는 것은 정말 당혹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를 하시고 국민들 앞에 죄가 있으면 물어야 되고 더 크게는 검찰은 애시당초 초반에 나왔을 한국거래소의 이 보고서, 심리보고서 내용으로 이걸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가 벌써 몇 달째일 텐데 왜 이 카드를 들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느냐라는 검찰 비판까지 하셨어요. 어제 보도를 보면은요, 뭔가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증거 자료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11년 3월까지 40여 차례의 주식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이 어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여태까지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저는 국민의힘 측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부정과 비리와 여러 가지 나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환호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과 친한 분들, 자신의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를 그냥 감추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해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소시효 지났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서요. 그러면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국민들께 내보이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마한 공정과 정의와 상식에 맞는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양당 사이에 오간 공방을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전해드리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나섰어요. 유통 주식의 7.5%였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계좌를 공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 변호사죠 아마? 네, 최지현 대변인은 일부 자료를 토대로 이상한 추론을 해놨다면서 주식을 보유한 사실 자체가 없다. 보유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없는 거죠. 보유한 사실 자체가 없으면 KBS가 어제 오보를 냈다는 얘기고 오보를 냈으면 법적 대응들을 하시면 되는데 KBS는 아무 소리 못하고 보유한 주식이 없다는 것은 또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자기들이 신한증권을 들여다봤는데 여기 주식이 없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또 피해가는 것이죠. DS와 미래에셋과 대신증권을 같이 공개를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이 액수가 또 50억 원입니다. 최초 얘기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지고요. 전체 소위 말하는 이 불법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는 총액의 7.7%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고 김건희 씨 본인 인터뷰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 결혼 전에 자기가 아는 아저씨였는데 통장에 2천만 원 있는 사람 데려다가 결혼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신고한 재산 신고액이 60억이 넘어가는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90년대 IT 업계에 투자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지금 김건희 씨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설명하는 것, 재산의 형성 과정, 2천만 원 든 검사가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과정에서 그의 부인과 그의 장모의 재력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유권자들 앞에서 재산 형성 과정만큼은 떳떳하게 공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전 보여져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전임 정권의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 조치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라도 범법 혐의가 있고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이것은 법과 원칙과 법률에 맞게 수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요 처벌받아야 되고 또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게 맞지 감추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거짓말하려는 것은 더 옳지 못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른바 주술 논란, 무속 논란, 뭐 이른바 줄리 의혹 저희는 방송에서 한 번 다루지도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범법 소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증거에 기반해서 진술을 비교해가면서 밝혀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윤 후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공정, 상식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한번 하셨죠. 처가 비리는 엄단하겠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해라. 그러면 아마 윤석열 후보 지지율 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윤석열 다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들었는데 그러한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가 매우 불쾌했다라고 했다는 것인데 아니 잘못이 없으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지금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계좌 거래 내용만 공개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시는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향해서 선택적 분노라고 했던 것과 묘하게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오네요. 자, 주제를 좀 살짝 바꿔볼까요? 한국노총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자체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노동계에서 이재명 후보가 취하고 있는 노동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금 그 노조원으로서는 140만 명 우리나라 최대 단일 노조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야 후보 할 거 없이 이 노조를 향해서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구애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 성장 굉장히 강조하고 이랬던 기류가 있어서 약간 스탠스가 좀 달라지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이제 그런 점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이제 공약의 내용에 보면 일하는 사람 특별법 해서 현재 근로기준법으로 포용되지 못하는 수많은 프리랜서와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법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제 노동의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접근을 하시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 김혜경 씨 욕만 하시고 예,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김건희 씨 욕만 하면서 정작 알려야 될 후보 본인의 공약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던 이때 한국노총의 지지 발표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든 다 노동자이기 때문에요.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우리 유권자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노총의 선택은요 정치적인 선택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지지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한국노총에서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답변서를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정책평가부에서 1등한 후보가 심상정 후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해야지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까? 이것은 본인들의 판단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수의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이번에 누구 지지할까? 자 이재명 후보 지지하자 이런 식의 판단과 선택을 한 것은 산별 노조, 각 지역의 산별 노조와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젠가요 부산 지역의 산별 노조에서는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좀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 이제 대의원제를 부정하시면 대의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럼 국회의원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나 일맥상통한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노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120시간 일 시켜도 되고 최저임금 그까짓 거 안 줘도 그만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는 좀 개면적지 않았을까 이런 뭐 평을 남겨봅니다. 제가 뭐 윤석열 후보 지지하라고 한 게 아니라 왜 심상정 후보 정책평가 1등을 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실현 제기한 가능성도 겁니다. 같이 받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 아니냐, 지지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윤석열 후보 행보는 잠시 후에 당대표가 나오면 여쭤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내일이 토론이죠? 11일. 네. 토론회를 앞두고 오늘 이런 성명을 냈어요. 향후 법정 TV 토론회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물로 사회자가 선정돼야 한다. 입장문을 내놨는데 왜 낸 건가요? 이거는 그냥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물로 사회자를 좀 선임해 달라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 베이징 올림픽에서 처음에 쇼트트랙에서 불공정한 판단, 심판의 판정으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뭐 제소한다고 하고 항의도 했는데 그러한 예방 차원의 뭐 성명을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기본적으로 선거방송 토론의 관리 규정에 의하면은 토론 대담의 사회자는 정당 당원이나 뭐 이런 편향적인 사람을 하면 안 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무슨 그 윤석열 후보 토론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사건건 걱정들도 많으시고 시간도 잘 정하셔야 되고 참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기자협회를 지금 중국 측과 동일시해서 비교하신 거거든요. 예, 기자협회는 그렇게 어느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고 말 그대로 모든 기자들이 함께하는 협회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립을 못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곳이 몇 곳 있겠는가. 전 정말로 이렇게 엄정 중립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기자협회에 대해서조차도 이러한 그 의견을 계속 피력하는 심지어는 좌편향이다라는 발언까지 하고 있는 국민의힘. 언론의 자유를 정말 보장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거 성명을 낸 거는 내일 열릴 TV 토론 때문에 아니고요. 15일 이후에 열리는 법정 TV 토론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사회자를 선임해달라라는 법정 얘기였습니다. TV 토론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회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되묻고 저도.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원론이 너무 당연하고 온당한 이야기인데 새삼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토론회가 또 제대로 진행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근데 진행은 제대로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8일 날 열리려고 했던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우파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편향적인 사회자를 선정을 해놨다가 좀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없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청와대가 또 입장을 냈군요. 윤석열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이 선거 전략이라면 저열하다. 그리고 소신이라면 아주 위험한 발언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 입장에 대한 평가는 이준석 대표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성철 교수, 김성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